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2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 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기는 오는 24일 0시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나흘 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벌써 2단계 기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학생 확진자가 매일 20명 안팎으로 나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수능 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밀 방역의 취지를 적극 활용해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각 지자체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감기나 독감과 비슷한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루 약 60만 명이 감염되고 매일 1만 명 넘게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조만간 정부의 백신 확보 진행 상황을 설명하겠다며 백신 보급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볼 때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 늘었습니다. 주말이어서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10,000건 이상 줄었는데도 5일째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발생은 302명, 해외 유입 2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733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2명 늘어 누적 505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9명, 경기 74명, 인천 26명 등 수도권에서 219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나흘째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은 사흘째 확진자가 2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경남 19명, 전남 13명, 강원과 전북이 각 12명, 충남 11명, 광주가 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8명 중 2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과정에서 나머지 8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량진 임용학원과 관련해 오늘 정오를 기준으로 수강생 70명 등 지금까지 76명이 확진됐습니다.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하루에 25명이 늘어 34명이 됐고 경기도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에서는 추가로 8명의 확진자가 나와 모두 4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춘천시의 대학교에서는 19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수도권 중심의 8, 9월 2차 유행에 이어 현재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토대로 이번 주에는 하루에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익산 원광대병원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내일 0시부터 전북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 181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던 원광대병원 안팎에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관련 확진자가 2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오늘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2명은 원광대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나머지 1명은 지난 14일까지 병원에 머물렀던 입원 환자입니다. 이 밖에 군산에서도 광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반응을 보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내일 0시부터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익산과 전주, 군산 등 인구가 많고 이동이 잦은 도시에서 환자가 대부분 발생한 점도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나 집회 시위는 100명 이상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업장, 노래 연습장 등 중점 관리 대상 시설도 심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 단계를 추가 격상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간의 회의 중 첫날인 어제 팬데믹 극복과 성장,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도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들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합의한 것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투약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생명공학회사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FDA는 12살 이상의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항체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약물을 투여한 고위험군 환자들은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는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과성은 계속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REGN-CoV2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 평가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해 치료제로 이용한 약품입니다.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도록 분리해낸 단일 클론 항체를 활용해 개발됩니다. 특히 이 치료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을 때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치료제를 투약받고 즉각 상태가 좋아졌고 나를 치유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단일 클론 종류의 항체 치료제로서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리제네론 측은 이달 말까지 8만 명 환자 복용분 생산을 예상하며 내년 1월 말까지 30만 명 복용분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서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강원 산간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 등지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북부 산지와 중부 산지, 양구, 평창 등 11곳이고 경기도는 여주와 가평 등 14곳입니다. 또한 경북은 영양과 봉화 등 12곳이며 충북과 충남 일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랜드 계열의 NC백화점과 뉴코어 아울렛 일부 지점이 해킹 공격으로 긴급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랜드는 오늘 새벽 외국으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유포 공격을 받아 서버를 자체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해 전국 NC백화점과 뉴코어 아울렛 50개 지점 가운데 23개 지점이 긴급 휴점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을 복구 중이며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랜드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 5분위 가운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절반 정도가 3분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 가운데 소득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이 50.9%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3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내수 비축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1억 원을 넘거나 연소득의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입니다. 금융당국이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 규제를 오는 30일부터 실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당국 규제 시점보다 약 일주일 앞서서 은행들이 스스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발표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신용대출이 1조 5천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대출 총량 관리가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1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과 활동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홈페이지 노인 일자리 여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바이든 시대 개막을 앞두고 2018년 북미가 맺은 싱가포르 합의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범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 대화를 시작하자 여권의 거듭된 메시지입니다. 트럼프 이전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합의는 존중되고 유지되고 발전됐으면 좋겠다. I think the easiest way is to build upon what we have achieved so far. 판문점 Declaration and also we have a Singapore Agreement.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미국 측 인사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The starting point might be that a Biden administration acknowledges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There is no reason to throw away everything that Trump has done. 여기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당선인이 내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비핵화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런 정도의 언명만 해도 저는 북한은 아마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바이든의 수용 여부입니다. 과거 발언만 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당일 모호한 약속만 받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 보냈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대하느냐? 북한 역시 이 부분을 대미 정책 수립에 주요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았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담배가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이 피운다는 이른바 1호 담배까지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단둥의 고려거리. 북한 물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북한 담배를 파는지 물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된 지 10개월이 넘어가면서 북한 물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북한 담배는 중국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곳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압록강변 단교 관광지. 북한 화폐와 기념품을 파는 상인에게 북한 담배가 있는지 물었더니 숨겨놓은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안에는 북한 담배가 종류별로 가득합니다. 북한 담배는 한 갑에 우리 돈 2, 3천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밀수로 들어와 비싸다고 말합니다. 북한 물품을 판다는 또 다른 점포.
이곳에서는 북한 최고위층만이 핀다는 1호 담배까지 있습니다. 한 보루에 10만 원 정도로 고가에 팔립니다. 这是它市面肯定买不着，就是朝鲜最好的烟1号，它比那个727还贵多了，这是高的是顶级的烟。 코로나로 국경 봉쇄 이후 북중 간 교역은 중단됐지만 밀수품인 북한 담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택배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개인 차량으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애매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8월부터 자가용 택배업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됐는데 가입률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범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로 택배 일을 하는 김모 씨. 최근 코로나19로 택배가 급증하자 부업으로 이 일을 택했습니다. 김 씨 같은 자가용 택배업자가 적지 않은데 쿠팡 물량을 받는 쿠팡 플렉서가 대표적입니다. 쿠팡 플렉서만 봐도 지난해 200명 수준에서 올해 10,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제 아는 동생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사고가 났는데 120만 원을 상대편 차 받친 사람한테 물어준 거예요. 이게 심하게 접촉 사고가 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개인 승용차는 영업을 할 경우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출시된 게 개인 승용차 택배보험. 하지만 김 씨는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보험료가 40%나 비싼 탓입니다.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고 저는 봐요. 이 때문에 개인 승용차 택배보험 가입 건수는 파악된 것만 700여 건. 전체 자가용 택배업자의 6%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배달원들의 피해도 지금 문제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차 보험이 없는 상대방의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을 좀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용 보험 출시에도 가입률이 낮자 금융감독원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제 보험 도입을 업체들에게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경기를 살리겠다고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면서 방역 포기 논란이 거셌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2,500명을 넘는 등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자 결국 사업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파로 붐비는 도쿄역. 사흘 연휴를 맞아 정부로부터 여행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ヶ月前に予約してあったのでまた最近感染者が増えてきてるんでちょっとやっぱ複雑な気持ちではあります。 이런 여행과 외식 장려 정책이 코로나19 세 번째 유행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쿄 539명, 오사카에선 415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다 기록이 속출했습니다. 일본 전역에선 지난 18일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고 연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다 이젠 2,5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에는 손댈 생각이 없다며 개인 위생만 강조해왔던 일본 정부. 例えば口に物を入れたときにこれ入れるときにはこうやってだけど入れてでこうやって下げてでまた喋ると.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감염 확대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신규 예약을 중단하고 외식 식사권 발행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国民の皆さんの命と暮らしを守るのが政府の最大の責務だ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정부의 결정은 사업 철회가 아닌 잠정 중단입니다. 이른바 고투 캠페인이 스가 총리의 간판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한 고육직책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보수정당답지 않은 제안을 여러 내놓으면서 중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비호감 이미지를 벗고 중도층 마음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데 정작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 진전이 더딥니다. 왜 그럴까요? 신지혜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6개월.
과거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과제들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당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그대로 처리하자는 김종인 위원장과 달리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 내부 상의 없이 김 위원장이 너무 앞서갔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은 정반대로 대주주 보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과 공감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합해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논의 진척 없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 플레이인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자는 제안 역시 입법이나 정책 뒷받침은 아직입니다.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천권도 없고 임기도 짧은 김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비대위 지지 기반인 초선 의원들은 목소리가 작고 절대 다수인 영남권 의원들은 정작 비대위 체제에 호의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김 위원장 본인 말대로 선거용으로만 활용됐고 곧 폐기됐습니다.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김 위원장이 나 홀로 혁신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자,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조선 왕실의 궁정 음식은 워낙에 귀한 재료에 손도 많이 가서 예나 지금이나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데요. 늦가을 정치를 더해가는 고궁에서 궁정 음식을 맛보면서 전통 공연까지 즐기는 색다른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두텁 단자입니다. 껍질을 깐 팥고물과 찹쌀가루를 켜켜이 쌓고 유자와 계피, 꿀 등 귀하디 귀했던 재료들로 속을 만들어 넣습니다. 간은 간장으로 잡습니다. 간장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떡이에요. 요즘에 단짠 그러잖아요. 단맛이 있으면서 짠맛이에요. 곶감에 호두나 대추를 넣고 돌돌 말아 자른 곶감쌈은 겨울에 맛보는 별미 간식. 흑임자나 송화가루 등을 갖가지 문양의 틀에 찍은 전통과자 다시개는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전통 궁중 음식들입니다. 손도 많이 가고 귀한 식재료가 많이 가요. 디테일이 끝판왕이죠. 깊어가는 가을밤 조선 왕실의 음식을 만들던 경복궁 소주방에서 궁중 음식의 맛과 멋을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도 조리법이 남아있는 제철 음식 밤죽.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밤은 노화 예방,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덕을 찹쌀가루에 묻혀 튀긴 섭산삼과 조선 왕실의 특별식이자 겨울철 보양식품이었던 전약 등이 상에 올랐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이라기보다는 몸에 좋은 약이었기 때문에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했다고 합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악기 연주회. 조선시대 세시 풍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여져 더욱 특별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밤에 경복궁에 머무니까 마치 조선시대 왕족이 된 것처럼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고요. 그 옛날 왕실에서만 누리던 궁중 음식의 미학. 이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잠시 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브리핑이 시작되면은 바로 전해드리겠고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된 내용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박 기자. 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확진자 현황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원래 브리핑이 4시 50분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시 20분으로 지금 미뤄졌는데 아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가 330명입니다. 5일 연속 300명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주말 영향으로 이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10,000건 이상 줄었는데도요. 네. 이 300명대 확진자가 그런 나온 거군요. 것이라 숫자가 단순히 줄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요. 국내 발생 302명,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치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 3,762명인데요. 현재 국내에 3,760여 명 정도가 병상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 네. 이 숫자가 지금 1명이 늘어서 87명입니다.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이 50명대 이하였는데 지금 급속도로 이 중환자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사망자는 어제 2명이 늘어서요. 누적 505명입니다. 현재 치명률은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발생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짚어보면요. 서울이 119명, 그리고 경기가 74명, 인천 22명으로 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에서 19명, 그리고 전남에서 13명, 전북 12명, 강원 12명 등의 순입니다. 결국 전국에서 골고루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날 검사받는 사람의 숫자가 12,140여 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330명이 확진됐으니까 검사당 양성률을 따져보면 2.7%로 지금 양성률도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이 양성률이 의미하는 건 검사 건당 어느 정도 확진이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게 1% 미만이었는데 2%로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지금 유행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 좀 줄었긴 하지만 결국은 아직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내 코로나19 이 3차 유행이 진입했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을 했고요. 지난 19일에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간 수도권 하루 확진자 평균이 200명에 이제 근접하고 있고요. 네. 현재 유행 추세로라면 곧 조만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또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일주일 단위로 유행 예측 지표를 산출하는데요. 바로 그게 전국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겁니다. 결국 이미 이 숫자가 1.5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네. 확진자 1명이 지금 몇 명을 전파시키냐 이 수치인데 지금 1.5명을 전파시킨다는 겁니다. 1 이상이면 일단 유행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1.5 정도가 되면 벌써 가파르게 유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를 토대로 예측해 볼 때요. 이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명이 다음 주에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 하루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방역당국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이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줄여야 하는 게 급선무고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을 해서 이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지금 겨울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큰데요. 그렇죠. 계절적으로 이 바이러스 억제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좀 더 건조하고 추운 기후에 바이러스가 더 잘 생존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이 북반구 대부분 국가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 할 것 없이 지금 감염이 늘고 있고 일부 국가는 매일 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이 감염 폭증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혹독한 유행의 파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사실 통제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한데요.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좀 높이면은 이런 유행 양상이 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중대 기로라고 방역 당국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2단계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유행 양상은 분명 예전 유행 양상과는 좀 다릅니다. 네. 예전에는요, 이 지역적으로 좀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원, 공통 분모를 찾아내기가 쉬웠는데요. 예를 들면 8월 달만 생각해봐도 뭐 서울 도심 집회 관련, 그리고 어떤 특정 교회 관련해서 공통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주요 감염 사례들을 보면요. 실제로 학교나 그리고 사우나, 헬스클럽 이런 곳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많이 확진되는 것도 좀 과거와 다른 점인데요. 젊은 층이 이제 많아지면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에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확산세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잘한다는 검사하고 그리고 추적해서 격리하는 이런 역학조사의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는요, 결국은 어떤 걸 우려하냐면 우리 의료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기존 단계 기준도 중요하지만요, 거리두기에 있어서 향후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격상할 것인지 조만간 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지금 유행 추세라면요, 거리두기 격상은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올리는 건 시기의 문제일 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박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제 중대본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 5시 20분경에는 그 결론이 나올 수 있겠고, 그렇다면 만약 2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지금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1.5단계 조치부터 조금 짚어보면요. 1.5단계의 핵심은 결국은 이 다중 이용 시설에서 인원 제한이나 밀접 접촉 행위, 춤추거나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단계 수준에서는 영업 금지나 이렇게 문을 닫는 일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2단계로 올라가면 이 강화된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단계로 넘어가면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거고요. 좀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등 이 중점 관리 시설 일부는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요. 네.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노래방 등은 오후 5시, 9시 이후, 5시가 아니고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 정상 영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 등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텐데요. 각종 모임 행사와 관련해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이 되고요. 예. 핵심 방역 수칙, 즉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이 또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이제 음식물 섭취가 이제 금지가 되고요. 오후 9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는 2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했을 때의 얘기고 현재까지는 지금 1.5단계고 예. 2.5단계 격상에 대해서 2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그게 결론이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5단계입니다. 예. 그러면 마스크가 최선의 백신이자 치료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반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몇 가지만 추려 주시겠어요?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을 갖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는요,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는 거죠. 이 대면 모임하고 약속을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식사나 회식을 할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은 마스크 착용, 식사를 할 때 결국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그렇죠. 결국 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어김없이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더욱더 외출 자제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밀폐된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제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는요, 이 침방울이 둥둥 떠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이 있겠고요. 종교시설, 그리고 학교 같은 시설은 그 어느 곳이든 위험하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이나 기침 등 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요. 출근하고 등교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특히 최근 젊은 층 감염이 고시 학원 또
뭐 요즘 뭐 입시학원이라고 하죠. 대학가 등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네. 서로 만나는 걸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유행의 파고를 막지 못하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러운 상황인 만큼 이런 세 가지 핵심 수칙들에 대해서 개인이 잘 지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연말이라서 사실은 이 연말에 만남이 참 많을 시기긴 합니다. 아마 약속도 미리 잡아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힘드시겠지만 약속을 좀 취소하시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요, 지금 안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다 방역 당국이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소규모 감염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요. 네. 가족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헬스장으로 전파가 돼서 20명이 일단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족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헬스장으로 전파돼서 여기서 20명이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헬스장을 이용했던 사람은 또 자기가 근무하는 연구소에서 또 10여 명을 갖다 또 전파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소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요, 또 다른 헬스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다른 헬스장에서 또 10여 명이 넘는 확진자를 갖다가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이 다른 헬스장을 이용자가 또 독서 모임을 또 가졌는데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또 여기서 또 30여 명 정도가 감염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가 돼서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90여 명에 넘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확진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방역 당국이 제시를 했는데요. 예. 경기도 이 군포, 안양 의료기관 요양시설 관련된 이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이 한 일가족 확진자로부터요, 감염 경로를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예를 들면요, 이 남천병원, 그리고 오산 메디컬 재활병원, 그리고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예. 그리고 아이사랑 어린이집, 그리고 금호 노인 요양원으로 전파돼서 한 달 동안에,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60여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결국 두 가지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갖다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임이나 직장, 학교, 그리고 학원, 헬스장 등에서 소규모 감염이 합쳐지면요, 대규모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그렇겠죠. 이렇게 확진됐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게 되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이 아무리 우리 예방을 한다고 해도요, 예. 100% 예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계속 장기간 오래 있다 보면 서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겠죠. 같이 음식물도 섭취하게 되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결국 침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손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 전파를 통해서 결국 코로나19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환경들을 갖다가 피하는 게 좋고요. 결국 여기서 또 하나 시사하는 바, 두 번째 사례로 제가 요양병원 얘기를 드렸는데, 예. 결국 바이러스의 종착역, 결국 젊은 사람들이든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서 바이러스의 끝단은 결국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에 계시는 이 고령자, 또 만성질환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 취약한 분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분들에게 전파가 되면 결국은 코로나19가 연령대별로 봤을 때 결국 70대 이상, 80대 이상에서는 치명률이 결국 20%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갖다가 이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특히 요양시설 같은 곳은 더욱더 방문을 자제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요즘 유행을 보면 지난 8월에도 한때 유행이 정말 확진자가 늘어나서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 확진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와 좀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서도 좀 언급은 했습니다. 이게 비교해 보면요, 네. 8월에 서울 도심 집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확진자들을 보면 연령대가 높으신 고령층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층 감염자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해서요, 벌써 50%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의 경우에는 고령층하고 다릅니다. 고령층이 확진이 됐을 때는 좀 몸도 아프고 열도 네. 나고 기침도 하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는지
아이들 잘 모르는군요. 모르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젊은 층의 활동 반경이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넓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8월 달에는요. 이 고령자 1명 확진자가 이제 발견이 되면 이분들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 자가격리해야 되는지 보면은 뭐 서너 명에서 이렇게 왜냐면 활동 반경이 적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 대학생이나 뭐 젊은 사람 1명이 만약 확진됐다 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다닌 곳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1명을 통해서 젊은 사람 1명을 통해서 자가격리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고령층에 비해서 뭐 3배, 4배, 5배까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방역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학조사로 이렇게 추적해서 검사해서 격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젊은 층으로 주축으로 이 조용한 지역사회 전파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2차 8월, 9월 유행과는 2차 유행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걸 방역 당국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440명 정도까지 7, 8월 그때쯤 늘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때와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8, 9월을 보통 2차 유행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당시에도 이 300~400명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예. 확진자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유행이 억제되기는 했죠. 근데 그 유행이 억제되긴 했는데 당시엔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특정 교회와 관련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 권역별로 산발적으로 퍼진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확진자분들을 조사할 때 어떤 특정 교회 관련이라든가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서울 도심 집회 참여했는지 여부라는 이 공통적인 어떤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만 알고 있으면 추적이 쉬웠다는 거군요. 그렇죠. 먼저 예. 선제적으로 문자도 보내고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해가지고 찾아내기가 쉬웠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선제적으로 찾아낸 사람들 가운데 300~400명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큰 연결고리 없이 뭐 작은 어떤 집단 연결고리로 해서 이 검사를 증상이 있어가지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이런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예. 300~400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300~400명하고 지금의 300~400명은 그 성격이나 이런 어떤 특징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큰 연결고리 없이 발생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소규모의 각각의 연결고리들이 합쳐져서요. 전체적으로 300에서 한 400명 정도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하나하나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또 확산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 하나하나가 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 확진자 300~400명이기 때문에 그 7, 8월, 8, 9월의 유행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가족 모임, 친목 활동,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거의 네. 없었던 산간 마을에서도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제 전국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뭐 이런저런 관련된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기관 뭐 아니면 그 장소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군데 한 군데서 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실 헬스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감염이 좀 번지기도 했는데 요즘 뭐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아예 다니지 말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래도 가실 분도 분명히 있는데 갔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결국 실내 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근데 실내 체육시설 이용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알겠지만 지금 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서 지금 운동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 실내 체육시설의 환기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세먼지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큼 환기를 덜 하게 되고요. 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운동을 하는 상황. 그리고 여럿이 모여가지고 격렬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 호흡이 내쉬고 들이마실 때 마스크 틈새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격하죠, 호흡이. 네, 그리고 이 단순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큰 굵은 침방울을 통해서만 확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우리가 미세
비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침방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작은 단위의 더 작은 크기의 이 비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고 격렬하게 운동할 때 거기서 나오는 본인의 입김으로 나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충분히 그 실내 체육시설의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밀접한 간격을 갖다 유지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실내 체육시설은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결국 샤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있죠. 예. 공용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뭐 수건이라든가 그리고 샤워실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곳을 통해서 언제든지 침방울이 또 묻어가지고 본인 손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서 전파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실내 체육 시설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취약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봐서 환기 시설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인원수가 좀 제한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단계로 격상이 되면 실내 체육 시설도 아마 격상이 될 경우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음식물 섭취나 이런 취사도 이제 금지가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일단 그거는 결과가 좀 나와봐야 예. 그리고 발표가 돼봐야 좀 알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 가시더라도 창문을 좀 활짝 여셔야 됐고 그리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 뭐 헬스장이나 이런 체육시설 운영자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거리도 분명히 두도록 좀 지도 아니면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입장도 좀 거부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안에서 사실 물도 많이 드실 텐데 그것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렇죠? 물은 아마 예외가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음식물 섭취 중에서는 물은 좀 예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을 할 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떤 시설 안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단 유입이 되면 사실 막을 방도가 그렇겠네요. 뾰족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 감염도 되죠. 그리고 꼭 침방울이 아니라 어떤 입김이나 여러 가지 손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플라스틱이나 여러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또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체온이나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몸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도 이런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그리고 체온 여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짚어보면 음식점도 물론 이제 혹시 2단계가 돼도 뭐 9시 이후에는 문을 안에서 식사할 수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책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식사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역시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벗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입 먹고 마스크를 쓰고 씻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참 걱정되는데. 네, 사실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하는 것 중에 자, 박 기자님 지금 수도권이 2단계로 상향이 됐고요. 호남권이 1.5단계로 거리두기 상향이 됐군요. 네, 이제 예.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거리두기 상향이 됐으니까 아까 앞서서 예. 2단계로 상향이 됐을 때, 격상됐을 때 행해지는 조치들이 지금 이제 아마 이게 화요일 0시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상향 24일 조치, 0시입니다. 예, 24일 0시부터 이런 조치들이 이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서 만약에 이런 지침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해 주시던 그 음식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알고 싶은데 가야 된다면 좌석도 떼어야겠고 네, 환기도 그렇죠. 해야 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일단은요, 있겠네요. 음식점을 이용하라고 권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 음식점에 있어서는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갖다 이용을 할 가능하면 것을 그렇게 갖다 하셔야 가능하면 되겠군요. 하는 게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음식점에 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음식점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입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기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는 조용히 식사만 하고 그리고 반찬이나 여러 가지 국이나 이런 어떤 찌개 같은 거는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그건 아니라 진짜 안 되겠군요. 다 각자의 그릇 용기를 사용하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짧게 그리고 대화는 하지 않고 식사만 하고서는 바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카페는 이제 포장이랑 배달만 되기 때문에 특히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은 따로 어떤 공간에 가서 한 3, 3, 5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차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다 벗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죠. 차 마실 때 대화하는 것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 마실 때도 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예방접종 맞은 게 예방접종이 이제 예방의 어떤 무기인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전국 어디서 감염이 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담배 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담배 피는 분들도 보통 요즘 흡연도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해야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흡연할 수 없어요. 그럼 역시 마스크를 벗고 하면 역시 그것도 음식점에서와 똑같은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일단 코로나19에 있어서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흡연입니다. 일단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부터 이번 기회에 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자분들 특히 실외 흡연 장소 가서 결국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모여 있습니다. 계시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있다고는 해도요. 거리두기 2m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밀접하게 모여서 야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입자를 통해서 공기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한데 작은 미세 입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바람에 날려서 코나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흡연하기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서 외진 곳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는 것들을 일단 권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그리고 기본적인 거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많이 전염력이 높아질 때 마스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마스크 80부터 94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KF 마스크부터 아니면 비말 마스크도 따로 있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마스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전문가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이 쓰시고 많이 구입하시는데 지금은 비말 마스크 같은 거 쓰면은 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마스크 허용되는 마스크에 있어서는요. 일단 KF94나 KF80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좋고요. 그렇게 아닐 때는 비말 차단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당장 다른 사람이 침이 튀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 입에서 나간 혹시 모를 본인이 확진자일 경우에 나갈 수 있는 바이러스의 비말들을 갖다가 이 비말 차단 마스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마스크에 대한 걱정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종교시설 한동안 또 종교시설에 가서 종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고통도 있었고 사회적인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제 종교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안에서도 그 실내 그 집합시설에 있는 그런 제한 사항을 똑같이 지켜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제 발표가 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2단계 핵심은 이제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까는 만약을 가정해서 했던 얘기고 그랬었죠. 이제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요.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노래방은 저녁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 홍보관은요. 밤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요. 그리고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에요.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또 영업시간 내내 포장하고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은 이제 밀집도가 고등학교를 제외하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에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요, 면적과 관계없이요, 면적하고 관계없이 100명 이하로만 모일 수가 있고요. 또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요.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0%입니다. 1.5단계에서 이 숫자도 10%로 이제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교 활동은요. 이 좌석 수가 20% 내로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또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이제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놀이공원은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나 백화점의 경우에는요. 1.5단계하고 지금 동일하게요.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환기,
그리고 소독 의무만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잘 지키면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흥시설이나 이런 중점관리시설의 경우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는데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수칙 위반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에는요, 즉시 이 집합 더 금지 조치를 갖다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다. 물론 치료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백신 상황에 대해서 항상 이제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쭤보고 있어요. 지금 화이자 백신은 뭐 95%의 그 예방률, 그러니까 그 항체가 생기는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해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리고 다른 백신도 나오기 시작했고 치료제 얘기도 나오는데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서둘러서 성급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처음 개발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개발됐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효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효과가 뭐 95%, 뭐 94%라고 하면 열광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이 효과보다는 결국 나중에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 관련해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중 사망 사건 사례가 그랬었죠. 많았던 적이 있었죠. 네. 결국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백신 접종을 했는데 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백신 접종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뭐 99%에 달하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 그로 인한 사망 사건이나 심각한 부작용, 이상 반응이 발생한다고 하면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먼저 맞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그럴 것 심리가 같아요. 발생하기 예. 때문인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먼저 맞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집단, 그 국가, 그 공동체의 백신 접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집단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3천만 명분의 백신을 지금 준비하겠다. 중대본 브리핑이 시작되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고운 및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255명이며 수도권은 175명입니다. 그 전주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신규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빠르게 상승하며 직전주 1.1 내외에서 지난주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 감염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이 경과하여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호남권의 경우에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2, 3일 내에 충족될 단계 객상 기준을 기다릴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입시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강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제부터 긴급하게 실시된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분들 모두가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단계 상향 조치는 하루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화요일 새벽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며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연장하거나 조정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의 불편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2단계 격상에 따라 변화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 제한이나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합니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여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시설은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되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됩니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버스, 기차 등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학교 등교의 경우 3분의 1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그 외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에 따라 기존 수도권의 1.5단계에서의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113개, 수도권은 52개를 보유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는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38개 병상과 긴급치료병상 30병상 등 최소 68병상의 중환자 치료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 1, 4분기까지 140여 병상 추가 확보를 목표로 중환자 치료 병상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각각 47%,
44%로 다소 여유가 있으나 최근 환자 증가로 차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각 1개소식을 상시 운영하고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도 재지정하여 가용 병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병상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병상을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재원,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일반 병실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 전담병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 분류와 병상 배정을 통합 실시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방역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 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 11월 24일부터 강화된 복무 지침을 적용합니다. 전 인원의 3분의 1 수준은 재택근무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를 실시합니다. 가급적 대면회의, 출장 등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 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분류 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특별 지침을 시행합니다.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이나 거짓 진술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등의 구상권 행사가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는 지난 9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무공단은 9월부터 구상권 행사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한 요청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인정과 심사를 위해 대한민국 식약처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 품질 인정 평가에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품질 인정은 국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 평가를 거쳐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향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허가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 향후 한국의 백신 허가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합니다. 지난 2, 3월의 대구 경북 유행이나 8월의 수도권 유행에 비교해서도 이번 세 번째 유행은 더 위험합니다. 앞서 두 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 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 유행은 생활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가 주된 원인이며 선제 조치를 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활동력은 강해지고 밀폐된 실내 활동이 증가하여 감염 위험 요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2, 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상 속의 다양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들께서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하며 고령층의 경우는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은 일상생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감염 발견이 늦을수록 그만큼 많은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위험해집니다. 지금의 확산세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정 관계상 질의 하나를 장관님이 답변하시고 남은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 질의 들어온 질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3차 대유행과 관련해서 앞서 방역당국에서 3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대구 경북을 심으로 한 지난 1차 유행과 혹은 이후에 8월 2차 유행이 비교하면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혹시 이번 3차 유행이 더욱 심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시는지 장관님 의견, 현재 상황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유행이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차, 2차에 비해서 우선 1차, 2차의 경우에는 특정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3차 유행은 온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그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개별 가구가 개별 가정이 개개인 모두가 방역에 주된 대상자이기도 하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비해서 3차 유행의 또 다른 특징은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차의 대구 경북도 대도시에서 발생하였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과밀한 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훨씬 과밀한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인구의 이동량도 많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식당에서 점심을 때워야 하고 또 저녁 이후에는 각종 모임을 많이 가지는 그런 인구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 요소들이 방역 차원에서 보면 다 위험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또 밀집시설에서 밀폐시설에서 다수의 모임을 가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고 그에 더해서 계절적으로도 대구 경북에서는 겨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공기에 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전개되고 있는 3차 유행은 1, 2차 유행에 비해서 훨씬 위험하고 더 많은 감염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미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요 타겟 집단이 없는 대신에 국민 개개인들이 또 개별 가정들이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신다면 또 막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모임과 또 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에 전개되지 않고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특성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미 우리가 지난 10개월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도 쌓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해 주신다면은 이 위험도 저희들이 막아낼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와 도움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예, 장관님. 네, 중앙재해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역 지침이 변화된 것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자, 박 기자. 자, 그렇다면 아까 박 기자 의견대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올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하면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이제 화요일 0시부터 상향을 하고요. 광주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앞선 기준들보다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격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방역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55명이고요. 수도권은 175명입니다. 사실 2단계로 올릴 때 수도권의 기준은 방역당국이 그 전까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명도 되기 전인데 평균치가 175명에서 지금 2단계로 격상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175명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그 평균치가요. 그 전주에 비하면 이게 2배 높은 숫자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적으로는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지금 계속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하게 되면 이번 주 화요일쯤에는 이 평균치가 일주일간 수도권 환자의 평균치가 175명에서 이제 200명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방역당국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화요일에 200명이 될 거면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될 거면 미리 앞서서 올려서 그 대비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요. 특히 또 열흘 또 수능 시험이 앞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 관련된 방역 차원에서도 조기에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외에 또 브리핑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결국 2단계 격상이 되면 결국 서민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단 일상생활에 큰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1.5단계에서는 운영 중단이나 어떤 시설에 집합 금지 조치는 내려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2단계 상황이 되면 일단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은 일단 집합 금지가 실시가 되고요.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아마 예전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카페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는 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24일 0시부터는 카페 영업시간 내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마시지 못하고 포장이나 배달을 통해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런 또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 방역 지침들 하나하나를 갖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일이 다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중요한 건 스포츠 경기도 관중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중부 대부분과 경북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2도, 철원이 영하 6도, 안동 영하 5도 등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내일 아침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강원 북부 동해안 지역도 내일 새벽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10도, 부산이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